김어준입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군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92조 6항 동성애 관련 조항 때문입니다. 현행 군형법은 영내가 아니라 사적 공간에서 합의된 관계도 처벌합니다. 김 의원은 이를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자유의 침해라고 지적합니다. 유엔에서도 이 조항은 이미 2차례 폐지 권고를 한 바 있죠. 그런데 이 개정안 때문에 김 의원 사무실은 엄청난 항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동성애자를 반대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이 왜 문제가 되느냐. 존재를 반대할 수는 없는 거죠. 빨간색을 반대한다. 말이 안 되죠. 마찬가지 이유로 흑인을 반대할 수 없습니다. 흑인을 싫어한다 표현만 가능한 거죠. 생각해보면 실제로는 그렇게 싫어하는 걸 반대한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왜 싫어하느냐? 다르니까. 인간 본성은 다른 존재를 두려워합니다. 두려운 게 싫고 그리고 혐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논란의 본질은 존재하는 소수자들을 다수가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혐오하여 그들의 시민적 권리를 제약할 수 있는가? 결국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관한 사회적 합의와 입법은 아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진척은 더딜 것이며 논쟁은 격할 겁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그랬습니다. 먼 길 떠나는 김종대 의원의 권투를 빕니다. 김어준 생각하겠습니다. 자, 목을 풀지 않았더니. 예, 월요일 아침부터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시겠습니다. 네, 목을 풀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저희 책임 PD가 얼굴이 제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쳐다보다가. 갑자기 왜 그쪽으로 가십니까? 그러니까요,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요. 자, 첫 뉴스는요. 네, 북한이 오늘 새벽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서 밝히길 북한은 오늘 오전 5시 39분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쪽 방향으로 불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대통령이 관련 상황을에게 즉시 보고했고 오늘 오전 7시 반에 NSC 상임위 개최하겠다라고 알렸습니다. 6월 말로 예정된 걸로 알려진 이 한미 정상회담, 그 전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더 쏠 것 같아요. 예. 최근에 중국과의 관계도 이제 북한이 안 좋은데, 한중 관계가 이제 사드 이전으로 정상화되면 더욱 북한 입장에서는 압력을 받을 테니까 그런 목적도 있는 것 같고, 그 전에 그래서 계속 존재감을 드러내는 이런 미사일 발사가 있지 않겠는가. 속 보니까 여기까지밖에 전달해 드릴 내용이 없고, 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내일 또 다루기로 하고, 다음 뉴스는요? 네, 황교안 전 총리가 세월호 수사에서 외압을 했다라는 구체적으로 관련된 내용들이 드러났는데요. 한겨레 신문이 오늘 아침에 보도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법무부 장관이던 2014년 세월호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해경 1, 2, 3정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시 변찬우 광주지검장을 크게 질책했다라는 건데요. 또 김주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도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을 놓고 광주지검 수사팀을 지휘하던 조은석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여러 차례 언성을 높이면서 충돌했다라는 겁니다. 이 뉴스는 이제 몇 차례 저희도 전달해 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구체적인 이름, 직책들이 이제 등장을 하네요. 예, 네. 특정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내용은 간단하거든요. 해경 1, 2, 3정, 그러니까 세월호 침몰 당시 가장 먼저 도착했던, 그런데 이제 탈출 방송을 했다고 처음엔 거짓말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안 했던 그 해경 1, 2, 3정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광주지검에서는 적용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걸 박근혜 정부에서는 막았다는 거죠. 네, 계속 윗선에서 방해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가 되면 정부 책임이 되니까, 당시 박근혜 정부는 이게 단순한 해상 교통사고다. 교통사고인데 무슨 정부 책임이 있느냐라고 프레임을 짰는데, 그게 아니라 해경이 업무상의 과실치사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정부 책임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네. 끝까지 막으려고 했고, 그 정황이 이제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방해했는지가 네. 이름까지 계속 나오는 겁니다. 나오기 시작한 거네요. 이게 몇 번 다뤄졌었어요. 그러니까 특검 때는 여기까지 가지를 못했고, 당시 포커스가 이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였기 때문에 용량이 거기 총 집중됐었고, 이게 이제 특수본, 그 이후 이어받은 특수본 때도 이 문제를 들여다본다고 했지만 실제로 황교안 총리나 수사를 안 했죠. 네, 핵심 당사자 부르지 않고 수사 마무리했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 대행 체제였으니까요. 대행 체제였고 예. 여권 넘버원의 주자, 잠재적인 주자로 여겨졌었고 부담이 됐었겠죠. 여하간 특수본에서도 특검에서도 이 부분은 제대로 수사를 안 했는데 이 사안을 오래 추적했던 한겨레에서 이제 일종의 뭘까요? 추가 특종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검찰청법 위반일 수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건 원래 이제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만 지휘 감독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이건 개별 사건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계속해서 압박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압박을 당했던 왜냐하면 결국은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더 거슬러 올라가서는 박근혜 정부의 뜻을 거스리고 일선지검에서 이걸 적용을 했거든요. 예, 그렇죠. 법무상 과실치사로 적용을 해버렸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사람들이 좌천되지 않았나요? 네, 인사보복을 당했습니다. 인사보복 당했다는 이야기는 과거에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그 외의 사람들도 어떻게 됐는지가 이번 보도에 나와 있는데 변찬우 광주지검장이 좌천됐다라는 이야기는 과거에도 전해드렸는데 이분은 아예 검사 옷을 벗었죠. 예,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그 해에 옷을 벗었어요. 예. 그 다음 해입니다. 다음인가요? 예. 2015년에요. 잘못했군요, 제가. 네,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요. 예, 뿐만 아니라 이두식 광주지검 차장도 서울고검으로 밀려났다가 검찰을 떠났다라고 하고요. 떠났고. 예. 조은석 형사부장도 결국은 좌천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전보됐다가 어디로 밀려났다 이런 얘기가 이제 떠돌기만 하다가 구체적 이름과 보직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이 사안은 다시 수사해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안 가결로 직무정지된 상태에서도 청와대가 특수활동비를 올해에만 35억 원 썼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계속 뉴스가 나오는데. 네. 그런데 예산을 관리하는 박근혜 정부의 총무비서관이 이 돈을 박 전 대통령이 쓴 게 아니다라고 밝혔는데요. 황교안 권한대행과 비서실장 이하 직원들이 썼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총리실에서 반발했는데 황 대행이 쓴 일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십억 원의 돈이 나갔는데 썼다는 사람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또 다른 갈래의 뉴스는 뭐 청와대에 일하는 직원들에게 일종의 보너스 형식으로 덤을 얹어줬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일단 총리실에 썼다 아니다 이런 뉴스가 있는 걸로 보아 특수활동비는 실제로 뭐 관련 서류를 제대로 다 남기지 않으니까요.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이죠. 네. 근데 이제 이 돈을 누가 썼다고 해야 할까? 그래야 탈이 안 날까? 그런 고심의 흔적이 있어요. 총리실에서 썼다라고 저쪽에서는 아니라고 하고 아니라고 하는 뉴스가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총리실에 있는 특수활동비를 쓰지 왜 청와대 걸 땡겨 쓰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뉴스는 뭐랄까요? 누가 썼다고 하지? 이런 고심의 흔적이 보인다. 총무비서관은 이제 격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살림을 사는 거죠. 자기가 직접 집행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집행한 쪽은 누구냐. 제가 알기로는 이 돈은 민정이 장악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다 쓴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민정 쪽에서 조사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당시 분위기를 다시 되돌려 생각해 보면 현재 판결을 본인들이 이기고 대통령 복귀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게 청와대 내부 분위기라고 뉴스가 많이 나왔잖아요. 저희도 그런 징후들을 얘기했었고. 그러면 그때로 돌아가서 그때 기준으로 가장 긴급한 게 뭐냐. 그때 기준으로 가장 긴급하고 중대한 거는 헌재 판결을 이기기 위한 모든 활동이란 말이죠. 특수활동비가 예를 들어서 소위 태극기 집회나 가짜뉴스 이런 활동과 어차피 아무도 모르게 집행할 수 있는 자금인데 이런 활동과 관련된 것에 단 한 푼도 쓰이지 않았을까? 어차피 이길 헌재 판결인데 당시 청와대 내부 분위기로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나?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과연 문재인 정부가 문서도 남지 않은 자금을
그런 조사를 지금 이 시점에 박하게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여간 찜찜한 뉴스로 남지 않겠는가. 네. 네, 하루 5천만 원씩 썼다는 뜻이거든요. 정말 많이 쓴 겁니다. 70일 동안 그렇죠. 35억이거든요. 하루도 안 빠지고 5천만 원이에요. 예. 토요일 직원들 내일도. 수당을 줬다고 하더라도 35억으로는 굉장히 많은 돈이어서요. 의문이 남는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명될 일은 아닌 것 예. 같은데 과연 제대로 조사할 만한 자료가 있을까 그리고 그 조사를 박하게 계속 할 수 있을까. 민정.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건데 이 사안 관련해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지난 25일에 2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박 전 대통령 쪽은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수사 기록 대부분을 증거로 사용하는 데 반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참고인 조사받은 수백 명을 일일이 법정에 불러서 신문해달라는 요구를 해서 재판부에서 시간 낭비다라는 난색을 표하게 만들었습니다. 증인도 참고인도 이제 이게 계속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지연시키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 유능한 변호인단의 변호를 받고 있는 삼성 이재용 회장 재판이 먼저 진행돼서 거기서 이재용 부회장이 무죄를 받거나 아니면 뭐 상당한 혐의를 벗거나 그렇게 자객씨의 재판이 유리하게 작용될 때까지 시간을 끄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제가 전해드렸는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자면 예전에 탄핵 심판 때 생각해 보면 전략이 아주 극단적이었어요. 그렇잖아요? 되돌아보면 재판부의 반응 뭐 여론 따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본인들의 목적에 딱 꽂혀서 나머지는 전혀 법정에서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질 건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전략을 구사했단 말이죠. 그때 그 전략을 유영하 변호사가 주도한 게 아니냐. 그래서 헌재 판결이 불리하게 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했었는데 똑같은 사람이 여전히 계속해서 유일하게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나면 뭐라고 할까? 만나면 그런 얘기 할 것 같아요. 가장 빨리 나가는 법을 찾자.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예, 구속 만기가 6개월이라 뭐 이런 그렇죠. 의미인가요? 예. 예, 제가 보기에는 재판을 구속 만기까지 계속 지연시켜서 구속 만기 이후 풀려난 상태로 재판을 받자. 이런 전략이 아니겠는가. 예,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대통령 적용 혐의가 18가지거든요. 다르게 또 영장을 칠 수도 있을 거라고 봐서요. 근데 이제 구속영장이 연장되는 거는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워서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본인들 생각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목표가 정해졌으니까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지연시키는 게 아닐까 또. 지난번에도 얼토당토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랬잖아요. 근데 그랬던 두 분이 또 만났잖아요. 나머지 그건 잘못된 전략이다. 법정에서 불리하다. 말해줄 사람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런 이유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전략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분들이 해왔던 전력을 보면 이재용 부회장 재판까지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법정에서 좀 불리하거든요. 재판부에 불리한 인상, 나쁜 인상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일 가능성이 예, 큽니다. 의도적으로 지원한다고 보이게 되는데 그거를 개의치 않는 거죠 지금.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이 난항 겪고 있습니다. 위장 전입 논란으로 촉발된 야권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고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나와라. 예,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해결해야 된다. 네, 입장을 밝히라라고 예.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저희가 간만에 오자 토론을 마련했습니다. 예, 딱 적합한 사안인 것 같아서 오자 토론을 통해서 한번 각 당의 입장 그리고 민주당 입장을 오자 토론에 나온 당사자 의원들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가 국정원 댓글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의 보수단체 지원 의혹 등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살펴보겠다라고 했는데요. 국정원 내 최순실 우병우 라인이 있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취임하면 사실관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뭐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예. 국정원 내에도 우병우 라인이 있다고 하는 뉴스는 탄핵 기간이 많이 나왔었죠. 근데 그분이 그때 그 이후로 어떻게 됐는지는 뉴스가 전혀 없는데. 그리고 국정원의 보수단체 지원은 당사자들의 자백에 가까운 뉴스도 있었고요. 예. 댓글 사건도 윤석열 검사가 컴백한
이상 이 사건도 역시 다시 다뤄지겠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녹조에서 나오는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4대강 바닥에 쌓인 펄에서도 검출됐다라는 JTBC 보도가 있었습니다. 겨울철에 수거한 펄에서 나온 건데요. 녹조가 심해지는 여름에는 수치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환경연합에서 낙동강 6곳 등의 펄을 채취해서 일본 대학 연구팀에 맡겨 조사한 결과입니다. 특히 강에서 펄이 거의 형성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4대강은 이미 물이 고여있는 호수라고 봐야 한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호수. 예. 일본 대학팀에 맡겼더니 겨울에 수거한 건데 수치가 이미 WTO 기준까지 육박했고 이게 만약에 여름에 수거한 펄을 조사하면 훨씬 수치가 높을 것이다. 네. 그래서 강에서는 펄이 형성되지 않는데 강에는 펄이 없죠 원래. 강에는 펄이 없어야 되는 거죠. 계속 흐르는 물인데 뻘이 형성되지 않아야 될 곳에 형성됐다는 점에서 보면 4대강은 호수라고 봐야 한다. 예, 일본 대학 연구팀의 결과입니다. 이 4대강은 근데 자연 환경을 훼손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게 단순히 이명박 대통령 혹은 청와대의 의지만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업계에서도 학계에서도 정치권뿐만 아니라 그리고 공무원 사회에서도 여기 연루되어 있는 최소한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위치에서 눈 감아주거나 소극적으로 협조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저는 오래 걸리라고 봅니다. 이 진상을 밝히는 게 굉장히. 근데 이제 해야 하는 일이죠. 네, 환경단체에서도 4대강 인명사전 같은 거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 보면 말씀하신 인물들에 대해서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그 밖에서 바라봤을 때 책임 소재고 실제 이제 문재인 정부가 감사를 통해서 내부 감사를 통해서 밝혀질 일들은 그보다 더 클 수도 있고 또 밖에서 보기에는 이 사람이 책임자였는데 알고 봤더니 훨씬 더 중요한 인물이 있었을 네, 수도 그렇죠. 있고 그렇게 밝혀져 가겠죠. 근데 인물 중심으로 갈 수는 없지만 인물을 다 배제하고 갈 수도 없는 큰 사건이다. 예. 이렇게 큰 일이 어떻게 순조롭게 이루어졌는지 다음에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라도 그 결정 과정 전체를 다시 되짚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수는요. 하나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파문이 맞사위이자 핵심 측근인 큐시너 백악관 선임 고문에게 옮겨붙고 있습니다. 탄핵론도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워킹턴 포스트는 제러드 큐시너가 지난해 12월 달에 뉴욕 트럼프 타워에서 주미 러시아 대사를 만나 정부 간 비밀 대화 채널을 구축하자라고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점점점 몸통으로 가고 있네요. 예. 그동안은 뭐 보좌관이나 특보 이런 얘기였는데 이제 가족으로 가네요. 예. 미국 정보 당국이 가장 위험한 인물이라고 거론하거나 보도되는 게 이 주미 러시아 대사거든요. 근데 이 사람하고 따로 비밀 채널을 만들자라고 사위가 했다는 게 여기까지 갔네요, 이미.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게 사위 혼자 할 수 있는 일이냐. 트럼프 대통령이 허락한 거 아니냐. 여기까지 가면 탄핵 사안이 될 수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탄핵하기 어렵죠. 정치적 지형이 현재는 예, 그렇습니다. 하원, 상원 다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어쨌든 탄핵 국면에 들어가면 TBS 연락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탄핵 보도에서는 예, 전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방송이기 때문에.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